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국의 왕조사와 거기에 얽힌 이야기, 영국의 의회제도의 발달과 표현의 자유, 또 관료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영국 인문학 강좌는요, 문학, 철학, 역사, 종교, 문화가 어우러져 가지고 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창틀을 만나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는데요, 역시 이 섹슨 왕조부터 시작이 되는데 영국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왕조사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 21세기에도 역시 뭡니까? 입헌 군주제, 왕이 존재하는, 여왕과 왕이 존재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철칙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그 형식상의 왕이랄까요? 실제 정치는 관여하지 않고 수상들이 하게 됩니다. 이 섹슨 왕조 시대 틀 왕조를 쭉 보게 되는데, 이 왕가랄지 왕조, 잔인한 왕도 있었고, 매우 영특한 왕도 있었고, 아주 국제 얘기를 잘하는 왕도 있었고, 학식에 뛰어난 왕도 있었고, 아주 정말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여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앵글로 섹슨족이 이 덴마크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덴마크에서 오고 나서부터 5세기 후반, 6세기부터 이 섹슨 왕조가 서서히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왕조 쭉 들어가지고 웨섹스 한개 왕조로 통합이 되는 건데요. 이 8세기 때 굉장히 그 머시아, 섹슨 왕조의 한 왕족인데, 머시아 지역에 이 오파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파 왕은 그 8세기 때 왕인데요. 그 당시 대륙의 샬말 대제, 프랑크 왕국의 그 대제, 샬말 대제의 대조와 외교 문제, 또 상업 등에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외교 활동을 벌였고요. 독특한 뭡니까? 동전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주 영특한 이 정치 그런 면에서 훌륭한 왕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king, the great king 알프레드 대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왕 때 와가지고 이 바이킹족이 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 바이킹족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킹이 들어와가지고 영국이 전부 다 바이킹화, 그러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이 바이킹이 들어와가지고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정도가 이르는데, 이 알프레드 대왕이 마지막 결정지에서 물리쳐가지고 이 데인슬로 영국을 가운데를 나눠가지고 북쪽은 바이킹이 통치를 하고, 남쪽과 중부는 남쪽은 에섹스가 통치하는 걸로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적인 전통이 그때 바이킹한테 함락이 되어버렸으면은 이 섹슨 왕조 영국적인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더 컨커러, 1066년에 노르만디 왕, 노르만디에 윌리엄 공이 영국을 침략해가지고 영국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프랑스의 노르만 계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5,000명의 귀족들이 와가지고 상류사를 형성하게 되면서 영국을 지배하게 되고, 이 11세기부터는 이제 중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중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의 앞선 그러니까 선진 문화들, 사법 제도랄지 군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법 제도랄지 종교 제도가 영국에 정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세가 열리게 되는데, 이 중세 시대 때는 유럽에서 영국 왕실이 가장 화려한 왕실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파 같은 거는 사진에 많이 나오는데요. PAGANTYI, 이 파젠트리 이런 말 쓰게 되거든요. 이것은 컬러풀 디스플레이 이런 뜻인데요. 아주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화려한 그 왕궁의 모습이랄지, 왕이나 귀족 혹은 기사가 행진할 때, 나갈 때 그 화려한 뭡니까? 뒤에 따른 군사들이랄지 귀부인들이랄지 그런 화려한 아주 스펙타클러 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파젠트리, 아주 궁정 내부도 화려하고 왕이 출타할 때, 여왕이 출타할 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파젠트리가 아주 뭡니까? 발달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중세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이 16세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16세기에는 이제 아주 독특한 시대죠. 이 헨리가인데, 동시에 투더 가문이라고 합니다. 투더, 그 다음에 스튜어트, 이렇게 투더 왕조가 되는데, 투더 왕조의 특징은 이 왕권 싸움으로 귀족들이 이 장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왕권 그 계통을 가지고 아주 치열한 겁니까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헨리 7세를 이어가지고 8세,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 튜더 왕조 시기가요. 헨리 7세 때부터 해군을, 물론 알프레드 대왕 때부터 해군을 강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16세 와가지고 이 헨리 7세, 헨리 8세 공이 해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때 가가지고 1588년에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되죠. 그 1588년에 스페인 무적 함대 빈센트 아마다를 격퇴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바로 이 헨리 8세가 어떻습니까? 성공회를 만들죠. 성공회. 이제 그 첫 번째 마누라 스페인의 스페인의 뭡니까 메리 왕하고 이제 스페인의 메리 왕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는데 이혼이 안 됩니다.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이제 그 스페인 공주하고 이혼을 하려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캐톨릭 법에 의해서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회를 세워가지고 이혼을 합법화 시키면서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인 앤 불링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6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6 와이브스를 그중에 2명을 런던 타워로 보내가지고 죽이게 되는 아주 그 잔인한 그런 왕이 바로 헨리 8세가 됩니다. 이 헨리 8세가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헨리 8세 궁궐은 유럽에서 가장 지식인들,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의 직접 대화 오한 곳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있었고 토마스 모어가 있었고 헨리 8세가 라틴으로서 대화를 했다. 정치, 사회, 종교 등에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헨리 8세가 있게 되는데 두 마누라가 감옥에 가가지고 처형당했다는 거, 비극적인 그 비사가 들어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파운데이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제 이 시기에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세계로 나가는 것 외에도 이 시기에 엄청난 문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랄지, 셰익스피어 말고도 크리스토퍼 말로우랄지, 필립 시드니랄지, 스펜스랄지, 그 와이어트랄지, 로버트 그린이랄지 많은 영문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국운 상승기가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결혼을 안 했지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왕한테 그 붙어 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버진 메리 이런 그 아주 신성한 그런 이미지가 붙어 있게 되고요. 이 헨리 8세가 그 로마 캐톨릭과의 단대를 통해서 대륙과의 단대를 통해서 영국의 고유한 종교를 세우고 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해외로 나가게 되니까 이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그리고 이 영국에 대한 잉글랜드에 대한 자긍심이 팽창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다 하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많은 그 귀족들, 그 미남 귀족들과의 연문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사 또 비극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17세기 와가지고 찰스 1세가 청교혁명에 의해서 뭔가 과정을 통해서 목이 단조대에서 처형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권이 급속도로 위축하게 되는 그런 있게 되고요. 그럼 18세, 19세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영국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서히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영국이 기계혁명, 산업혁명을 완성하게 되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세계의 3분의 1 이상 자기 나라보다 100배가 큰 세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때 여왕이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때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영 제국, The Great Empire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지금 영국에 혹시 그 여행을 가시면은 곳곳에 몸이 좀 뚱뚱하면서 조그마한 그 여왕이 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데요. 그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굉장히 상이 많죠. 왜 그와 같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 이 왕자였던 겁니까? 왕자가 아니고 이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알버트 홍입니다. 이 알버트 홍이 굉장히 영국의 그 당시에 문화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뭡니까 발전하는 데 기여했던 그런 아주 헌신적인 그러한 뭔가 여왕의 부군이었는데 42세에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슬퍼해 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평생
밖으로 나가는 걸 자제하고 상복을 입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자우지가 이 빅토리아 왕 때 대영 제국 이루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18, 19, 19세기에 이 대영 제국이 이루어질 때 또 엄청난 문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그랬죠. 어떤 건 문인의 활성화하고 뭡니까 그 국가의 자존심하고 국가의 부흥기하고 맞물려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세에 와가지고 현재 여왕이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게 되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는 사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거였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큰아버지가 조지 5세죠. 조지 5세가 그 세기의 사랑이라 불리는 그 심슨 부인과 사랑, 왕권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게 되는 그 심슨 부인과 사랑 때문에 왕권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후계자인 조지 6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빅토리아 여왕이 여기 보게 되는 빅토리아 여왕이 64년을 제위했습니다. 64년.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도 지금 94 넘었는데요. 2015년까지 하게 되면은 이 빅토리아 여왕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오래 제위 기간을 있게 된 여왕으로 남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간략히 봤습니다만은 비극적인 사태를 겪은 왕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 일상생활 볼 수 있는 그런 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영국 여왕이라 할지 이 영국의 그 왕실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는 어떠하느냐,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국 그 왕실에 대한 그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일부 뭐 사회주의라 할지 일부 그 특수한 정치 집단 같은 경우는 그 특수 계급에 있어서는 뭡니까 일정한 부분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 왕실을 운영하는데 1년에 몇 백억이 들게 됩니다. 경비가 다 국민 세금인데요. 지금 같은 사회에서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왕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게 많은 특혜가 있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낸 축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환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날씨 이야기를 한다. 18세기에 사뮤엘 존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날에 있어서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영국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바로 왕실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를 하죠. 네, 현재 있어서는 브렉시트 EU 연합과의 이런 결별에 대해서 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민대학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날씨 이야기를 한다. 한국 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 계신 그 수강하신 분이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웃었는데. 다우지간 이 왕실과 축구는 굉장히 항상 관심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왕실이 왜 이와 같이 수백여 개의 경비가 들어가면서도 오늘날 인기를 얻고 있느냐? 거기는 바로 왕실이 지녀온 헌신,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강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앤드류 왕자 같은 경우는 둘째 왕자죠. 앤드류 왕자 같은 경우는 그 직접 해군의 장교로서 활약하면서 영국과 포클랜드 1980년에 영국과 그 아르헨티나의 그 포클랜드 대전의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직접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소로 가가지고 직접 활약했습니다. 위험을 걸고 솔솔수범을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모범을 보인다. 그래서 굳이 뭡니까 앤드류 왕자를 떠나서도 역대로 그러한 것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로부터 평민들로부터 어떠한 그 커다란 저항 의식이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점이 영국 왕실의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 사회 봉사 이런 면에서는 다이아나 찰스 황태자의 뭡니까 왕비였던 다이아나 왕비가 있게 되는데 이 다이아나 왕비는 제가 유학할 때 있었는데요. 이분의 그 헌신적인 봉사 활동은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그 감동적인 부분이 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병원에 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그 과원이랄지 요양원이랄지 학교랄지 병원 수많은 곳을 실습 다니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이 이 평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들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최근에 결혼했던 해리 메간이랄지 윌리엄 케이트 이런 왕손들 전부 다 영국의 주요한 체리티
어떤 그 자선단체의 수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자회를 하게 되고 뭐 행사를 하게 되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직접 깊이 관여해가지고 실제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 유언 뭡니까 거기에 가신 참여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하는 걸 봤는데요. 마치 솔선수범 모범을 보인다는 거. 어떤 그 왕실로서의 어떤 그 책임, 국가의 그 책임, 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 이게 아주 그 강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현재 왕실을 봤을 때 이 왕실의 가풍, 기풍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엘리아스 2세 여왕입니다. 항상 근엄하면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근검 전략을 신전하고 있으면서 디스플린, 기강이 딱 잡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마치 우리나라 그 이조시 때 아주 그 고고한 그 양반집의 그런 그 군주, 양반집의 그 모습이랄지 근엄한 왕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연상이 됩니다. 굉장히 그 많은 여러 면에서 이와 같은 뭡니까 이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 왕실에서는 아주 잔인한 왕이 있었고, 엘리자베스 2세에 있었을 때 말이죠. 아까 말했던 앤드류 왕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했고요. 찰스 왕자도 이혼했고 또 재혼했고, 다이아나 뭡니까 황태자비가 또 죽게 되고 아주 그런 비극적인 일이 연속이 있었죠. 그것만 보게 되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거 환상적이고 그러한 거 꿈의 궁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되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수배역이 들어가지고 세금 낭비하면서 이와 같은 그 왕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왕실이 한 번에 결혼식 할 때 세기의 결혼식이 되죠. 그럼 세계인들이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부가적인 뭡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왕실 경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우지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귀족들, 그 다음에 고급 관료들을 보게 되는데요. 영국은 역대 정말로 18세기, 특히 18세기 이후로 뛰어난 수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대사에서요. 글래스톤이랄지 피트랄지 필이랄지 파머스턴이랄지 처칠, 대처, 토니 블레어, 메이. 지금 메이 수상은 뭡니까?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처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마가렛 대처, 영국의 고질적인 병입니까? 고질적인 병, 노동조합의 스트라이크를 해결했던 대처. 이런 아주 굉장한 뭡니까?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영국의 그 관리들이랄지 수상이랄지 정치인들,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그 관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국 사람들은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 신뢰를 받는 만큼 이 정치인들 관리들은 굉장히 뭡니까? 상당히 청렴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뭐 브라이버리,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고 한다거나 어떤 정치인 이권 개입을 한다거나 뭐 사적으로 돈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딱 잡혀 있어요. 청렴하다, 깨끗하다. 그렇지만 청비는 아닙니다. 청병리는 아니에요. 가난을 기조로 해가지고 국가에 봉사한다, 그건 아니고요. 월급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하고 깨끗하다, 그걸 알 수 있죠. 한 예로서 90년대, 80년대 후반에 그 마가렛 대처 수상 때요, 이 보수당 그 큰 그 컨퍼런스를 그 브라이튼에서 했거든요. 그때 최고위원인, 다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한 분이 컨퍼런스 끝나고 호텔에 나오면서 호텔비를 계산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뭐 보좌관도 있고 뭔가 그 당의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페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날 영국 저녁 신문에 그게 나온 겁니다. 스캔들로 나와본 겁니다. 이 당의 최고위원이 어떻게 자기가 숙박했던 숙박비도 안 내고 나오느냐, 잃어버렸으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정신을 어떻게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굉장히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보는, 정치인들을 보는 기대하는 그 기대도하고 뭡니까 그 정치인들,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러한 기대성을 의식해 가지고 활동하는 거, 그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영국이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요. 반면 이와 같이 그 국내에서의 도덕성이랄지 그리고 이 청렴도, 이런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국제사회 무대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토니 블레어, 수상 때 이제 이런 이라크 침공이 있었습니까? 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러한 전제하에 영국이 거기에 미국과의 동조가 돼가지고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이라크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정말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느냐, 그걸 영국 위원회에서 검증을 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 국제 무대상에서는 약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이 왕실에 있어서 그 기대감은 굉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구했을 때 앤드류하고 사라 파거슨 그 왕자가 결혼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왕실 결혼식이 있다 하게 되면 하루 전에 텐트를 친다거나 그 황실 마차가 이런 데 지나게 되거든요. 그 뒤에 수백 명의 뭡니까 근위대가 화려한 근위대가 지나게 되는데, 저는 새벽에 일찍 갔습니다. 딸애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버킹엄 패러스 궁궐 앞에 큰 대로가 있고, 거기서 황실 일가가 황실 마차를 타고 나오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거나 하고 뭡니까 이 세인트 폴 사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눈앞에서요, 바로 눈앞에서 1m도 안 되는 그 앞에서 바로 그 화려한 그 신데렐라에 나오는 뭡니까 페리테일에 나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아름답게 장식된 마차가 바로 눈앞에 지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왕이 있게 돼요. 근엄한 여왕이 있게 되고, 그 여왕의 부인 필립공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찰스 황태자가 있게 되고, 다이아나가 있게 되고, 굉장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도 바로 앞에서 목격하면서 한순간 이 동화 속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과학으로 가가지고 이 복잡한 문명사계의 그러니까 복잡함을 떠나가지고 과학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환상적인 어떤 그러한 그 묘한 그 심리적인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기대가 높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때 또 한 가지 저한테 감명을 받았던 것은 바로 제 옆 뒤에서 영국 젊은 분이 자기 걸프렌드 같아요. 걸프렌드를 목에 걸고 있는 겁니다. 목에 목마를 태우고 있게 되는데요. 이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한 2시간가량을 우리가 기다렸어요. 근데 2시간가량 끄떡 않고 이 자기 걸프렌드를 목에 걸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대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을 의회주의가 가장 발달했고 민주주의의 본산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 8세기 앵글로색슨 시대의 8세기는 이 현인회가 있었습니다. 현자의 모임들 위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집행할 때 왕이 현인회의 도움을 받아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했던 것. 이 현인회 앵글로색슨 시대부터 혼자 왕이랄지 어떤 그 권력을 쥔 한 사람이 법을 제정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헨리 8세에서는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만 항상 자문가이랄지 어떤 대자문이랄지 섹스 시대 때는 현인을 통해서 자문을 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했다는 것이 영국사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그러다가 이 1215년에 대헌장이 나오게 되죠. 마그나 카르타,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원본이 있게 됩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를 기점으로 이 조세,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귀족들의 협의체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귀족의 협의를 할지 국법에 정한 바에 가지 않고는 자유민을 함부로 구금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명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청원, 인신보호율, 권리장견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더 구체화되면서 그 다음에 핵심은 뭡니까? 왕권 견제, 그 다음에 세금을 함부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자유민 평민의 신체를 함부로 구금 체포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엄격히 그러니까 정해지게 된 거고, 이러한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영국 의회법,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대헌장, 왕이 귀족들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왕권의 고유한 그 영역이 고유한 영역이라보다는 왕권의 그 당장 왕권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640년 청근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찰스 1세가 담대에서 목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굉장한 그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혁명이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왕권이 완전히 축소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회, 파라먼트, 의회가 뭡니까? 굉장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의회의 기원은 바로 13세기, 14세기 중세 대자문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대자문회가 귀족과 그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평민, 이와 같은 구성원들이 대자문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대자문회를 통과해야만이 조세랄지 여러 가지 뭡니까 왕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귀족들의 모임은 나중에 이 상원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성직자가 뭡니까 세속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성직자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기사와 평민이 이 하원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기사와 평민이 각 마을 빌리지 두 명씩 나오게 되고 기사는 좀 더 큰 단위에서 두 명씩 나와가지고 대자문회를 구성해가지고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의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의 힘이 갈수록 강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본격적인 이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투표권이 었습니까? 참정권. 이 참정권이 이제 발달을 보게 되면요, 아주 장구한 시간을 걸쳐가지고 처음에는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한테만 참정권을 줬고요. 그 다음에는 상업자본과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 그 다음에 20세기 와가지고 20세 남자, 30세 이상 여자한테는 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 1928년에 가서 자유평등 비민 자유선거 21세 모두한테 선거권을 주게 되는데요. 아주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찍부터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된 것이 아니고 이 현인을 통해서 자문회를 통해서 협조하고 이러한 꾸준한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는데요. 이 계급 타파, 계급 간의 갈등이 터진 것인데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보니까 귀족과 평민과의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계급 간의 갈등, 이 컨플릭트가 최소화됩니다. 그러한 점이 이 민주주의로 가는데 아주 옛날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 이러한 양상이 이제 18세기에 오게 되면서 많은 잡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틀을 할지, 에드인버러 리뷰를 할지, 이 잡지, 그 다음에 팜플리트, 어떤 정당의 어떤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팜플릿이 나오게 되고요. 잡지, 팜플렛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가가지고 18세기 가가지고 신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일찍부터 발달했고 제도적으로 뭡니까 마그나 카타 현인에 시작해가지고 쭉 발전했다는 거, 이러한 점이 있게 되고 오늘날 뭡니까 방송의 대명사 BBC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세계에서 뭡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봤을 때 일찍부터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 함부로 뭡니까 어떤 권력에 의해서 신체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 이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적인 제도의 과정을 봤는데요. 영국에서 제가 영국을 막 갔을 때 인상이 깊었던 것은 공원에 갔는데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why 무엇을 보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why를 물어봐요. 그래서 30년이 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동양적인 사회에서는 웃사람 앞에서 조용히 하는 거, 따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주 어린애가 아빠한테 why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언어가 상당히 어떤 세대 간의 격차를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상 있게 봤던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영국 사람들의 스스럼 없이 뭡니까 따질 건 따지고 물어볼 건 물어본다는 그러한 것들이 이와 같은 역사 현상에서 일찍부터 언로가 터져 있다는 것, 표현의 자유가 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는 영국의 종교에 대해서 생성 과정과 주요한 종파와 영국 사람들의 종교적 성향은 무엇인가 쭉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개요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조그만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